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첫 수업인데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중간고사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다시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 시인의 시를 배울 거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고전시나 고전소설을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현대시랑 현대소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 278쪽을 피시면 되고요. 먼저 앞서서 제가 이번에는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을 녹화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나가는 출석 과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동영상을 보시고 출석 과제를 완료해 주셔야만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78쪽, 교과서 278쪽, 279쪽을 피시고요.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백석 시인이에요. 백석 시인. 잘생겼죠? 여러분이 아마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의 예찬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잘생긴 시인의 모습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빠. 왼쪽이 훨씬 더 잘생겼죠. 그림을 좀 못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워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 시를 다 잘 썼다는 걸 보면 좀 더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집중을 해줄까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네, 여러분 이제 279쪽에서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시는 1940년대에 발표된 시입니다. 아이고, 노란색. 1940년대 발표된 시예요. 자, 그러면 1940년대에는 우리가 어떤 시기였죠? 맞아. 일제강점기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일제가 점점 자기들이 이제 수적으로 몰릴수록 점점 더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1940년대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백석 시를 읽다 보면 느껴지겠지만 이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 한정돼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그 당시에 나라도 잃고 그다음에 좀 힘든 상황에 놓여서 유랑하던 우리 민족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봐도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을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일단 되게 특이하죠.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 남신의 주라고 읽어서 그런데요. 사실 끊어서 읽으면 신의주예요. 신의주. 많이 들어봤죠? 신의주라는 지방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의주 남쪽 지역이고요. 유동이라는 거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유동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었고요. 박시봉방인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백석이야. 그치? 그러면 백석이라는 사람이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쵸?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 사람 집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고 있음. 근데 여러분 이게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너무 좀 뭐라고 하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시 이름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주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편지 제목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박시봉이라는 집에 새들여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소를 말을 할 때 항상 남신의 주에 유동 박시봉 방에 살고 있는 백석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편지 제목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지 끓이다
그래서 멋있게 서간체, 편지의 글에 쓰이는 문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원래 아내도 있었어. 그쵸?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있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살뜰하는, 뜻이 없구나. 살뜰하는 나를 되게 사랑해주는 부모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도 없고 동생들도 없어.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아내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부모도 있고 동생들도 다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도 없어. 원래 있다가 없는 게 여러분 더 슬퍼요. 그래서 아내도 없고 집도 있었는데 집도 사라졌고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고 정말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외롭겠죠? 그쵸? 굉장히 외로울 거야.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네요. 그쵸? 근데 밑에 보시면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지금 심지어 바람은 쎄.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없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봤을 땐 집이 없죠. 아직 박시봉 방에 들어가기 전이야. 집이 없어서 바람은 근데 하필 센 거예요. 이 세인이 여러분. 센이야, 센. 근데 왜 세인이라고 썼을까요? 뭔가 좀 운율적인 효과를 주고 싶었겠죠? 근데 원래 맞춤법에 맞지는 않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시적 허용. 원래는 센이라고 써야 되는데 운율적인 효과를 위해서 느려서 쓴 거죠. 어느 바람 세인이라고.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안타깝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안타깝고 부정적인 상황.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이게 비단 이 사람뿐만의 상황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민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뭐 집이나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시인 백석의 불행한 상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집을 잃고 헤매던 유랑하던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볼게요. 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자, 바람은 나는 지금 집도 없는데. 그치? 바람은 엄청 세고 추위도 엄청 세요. 그러면 이때 바람, 이때 추위, 뭘 말하는 걸까요? 그쵸? 뭔가 좀 부정적이고 시련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요. 쉽게 말하면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집이 없으니까, 그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바람도 많이 불고 추위가 점점 더해오니까 어느 목순의 집 헛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라고 했네요. 자, 얘가 결국에 목순의 집에 들어갔네요. 그쵸? 근데 위에 보면 뭐였냐면 박시봉 방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겠네요. 뭐예요? 목수죠, 목수. 그쵸? 그래서 박시봉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삿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삿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다시 위로 올라오면 이 삿이라는 게 갈대잖아, 갈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순의 집이야. 목순의 집에 내가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아요. 여러분들 집이 몇 평인지야 저는 잘 모르지만 방 한 칸에서만 사는 거는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쵸? 그런데 그 방에도 일단 갈대 같은 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그니까 느낌이 딱 오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방이 엄청 좋은 방은 아니겠다라는 거를 미리 엿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삿이라는 게 갈대잖아요. 갈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향토적인 시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석시에서는 향토적인 시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향토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향이 시골 향자예요. 시골 향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시골 느낌 나는 시골 느낌이 나는 시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향토적인 시어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시골 느낌이 나는 시어를 이 사람이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사람이 굳이 그냥 쉬운 단어나 이런 거 안 쓰고 사투리 쓰고 향토적인 시어를 쓰는 이유는 전부 다 뭐겠어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어려웠을 거고, 일제가 점점 일본어로 얘기해라. 우리말 뭐 교육도 금지시키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굳이 우리의 말, 우리의 정감 있는 말, 우리의 시골 말을 굳이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말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석이라는 시인 자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향토적 시어, 그 다음에 평안도 지방의 사투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요. 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밑에 거에도 바로 나오거든요.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쥔을 붙이다 오른쪽에 역시 있습니다. 주인 집에 새들어 살다. 그쵸? 이 사람이 박시봉 방에 들어와서 새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시를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여기까지 1번입니다. 1번. 네. 1번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족과 지금 헤어졌죠. 그쵸? 가족과 헤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물론 결국에는 박시봉 방에서 이제 방을 얻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정착하는 나의 외롭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쵸?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잃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없고 겨우겨우 그 추운 바람을 피해서 겨우 좀 안 좋은 박시봉 방에 새를 들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습내 나고, 습내 난다는 게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좀 곰팡이 냄새 같은, 분명히 그 방에 곰팡이가 있겠죠. 그쵸?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하다도 옆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메마르지 않고 눅눅하다. 여러분 그 여름철에 약간 그 눅눅한 느낌 알죠? 그쵸? 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방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지 않은 방 안에서 겨우겨우 새를 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여러분 사실 저는 읽으면서 마음이 좀 제일 아팠어요. 가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참 정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살다 보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나 혼자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 혼자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롱, 다롱배기 아니죠.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디롱배기 북덕불 여기 옆에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면 어떤 시어겠어요. 그렇죠. 향토적인 시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저 사처럼 제가 똑같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네, 이 모든 거는 모두 향토적인 시어입니다. 그쵸? 아까 말했어요. 이런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쵸?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유대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롱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릇이겠죠. 그쵸? 물론 오른쪽에 해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설을 없이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 뭔가 그릇에 불이 오나 보다라고 보면 돼요. 그쵸? 자,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떼면, 그러니까 아마 이 불이 없으면 손이 얼 정도로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불이라도 가끔씩 오면 내가 그거를 안고, 그 불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면, 그쵸? 이 사람이 무슨 글자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쵸? 좀 이렇게 글자를 쓰면서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무기력한 거지. 그치? 이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뭔가를 막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밑에 읽어봐도 계속 똑같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에다가 뭐 뒹굴기도 하다가 뭐 굴기 이런 거 어려운가? 뒹굴기라고 써줄까요? 뒹굴기도 하면서 이 뒷말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새김질이 되새김질이잖아요. 그쵸? 되새김질. 자, 그러니까 내가 슬퍼요. 그쵸? 어떤 감정이 슬픈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여기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되잖아. 그치? 내가 슬프고 어리석었고 후회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들을 계속 내가 되감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낮에 잘못했는데 밤에 누워서도 계속 그게 생각나면 막 이불 킥하고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 계속 나한테 계속 생각이 나는 거고 본인이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부터 반성을 하고 있냐? 당연히 여기 불 들어오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성을 하다 보면 내 가슴이 꽉 메어와요. 그쵸?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 꽉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이기도 해요. 자, 눈에 뜨거운 것이 괴이면 이 뜨거운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눈물이죠, 눈물. 그쵸?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를 계속 되돌아보다 보면 눈물도 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럽기도 해요.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지.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정말 절망적인데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아,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때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쵸? 삶에 대한 절망. 제가 앞에서 절망이라는 감정이 사실 시에 드러나려면 정말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텐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뭐 가시리 이런 거 절망적인 태도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가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절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쵸? 근데 이 시에서 이 화자는 보시면 얘는
계속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그쵸?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굉장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체념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이 사람 여기까지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떠올리고 가만히 누워 있고, 그쵸? 그리고 뭐 기껏 한다는 게 뭐 글씨나 조금 그것도 제 위에 써보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돌아보고 있죠. 그쵸?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 회한은 뭐냐면요. 후회하는 거야, 후회. 후회하고 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회한과 한탄. 한탄은 뭔지 알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회한과 한탄이 드러나고요. 한편으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몇 쪽이냐, 이게 그래서 280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다 했습니다.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 이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앞부분에서 끝났으면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리진 않죠. 그쵸? 왜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아, 내가 정말 진짜 죽는 거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아무렇고 부정적인 시를 교과서에 실겠어요? 아니지. 이 뒷부분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나, 바로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치. 뭔가 시상이 전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상의 전환. 시상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상이라는 거는 시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 또는 감정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굳이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 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 얘는 원래 앞에서는 계속 절망적이었어. 그쵸? 근데 이제 절망이 아니라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 사람 원래 무기력하게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개를 들어요.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쵸? 일단 조금 더 볼게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눈을 뜨는 것과 쳐다보는 것과 고개를 드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승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로 이제 올리는 거야. 위로 올리는 거. 그쵸? 고개를 위로 올려요. 그쵸? 눈을 위로 올려요. 그쵸? 아이고, 눈 좀 무섭네. 천장을 쳐다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죠, 역시.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아까까지는 계속 누워있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고개를 들어서 눈을 높이 떠서 어쨌거나 뭔가 상승적인 이미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그렇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 쪽으로 태도가 변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고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사람이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게요. 누군가한테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희망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한번 볼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운명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나는 여전히 뭔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건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출세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이때 이 세상은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출세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쵸?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뭐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문.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모두 운명적인 거다라는 이야기가 밑에서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거, 아까 말했죠? 뭐라고요? 그치, 운명입니다, 운명. 심청이랑 비슷해요. 그쵸? 운명.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얘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운명에 이끌려온 삶이구나라는 거를 인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막 지났는데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제 마음이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쵸? 왜? 이게 운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요. 운명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얘가 이제 평안을 얻는 거죠. 아, 그래,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감정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슬픔이나 안 좋은 거는 이제 다 이제 마음 밑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드디어 뭘 얻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여전히 아내가 없거든요. 그쵸? 자기를 살뜰하게 생각해주던, 나를 계속 사랑해주던 부모님도 사실 떨어져 있고, 그쵸?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어.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더러 나주순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이 눈도 역시 여러분 뭐겠어요? 그치, 시련이죠. 계속 추위, 고난, 약간 겨울 이런 거 다 시련이에요, 시련. 나주소는 옆에 있습니다. 이거 평안도 사투리일 텐데 그냥 쓸까요? 네.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평안도 사투리.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는 때도 있어. 그치, 내가 정말 외로운 생각만 들 때는 내가 지금 어쨌거나 마음을 가라앉히긴 했지만 여전히 때로 외로운 생각도 오고 여전히 고난, 시련과 같은 쌀랑눈이 계속 나를 찾아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각기며 따뜻한 거를 더 다각기고 무릎을 꿇어요. 화로야 뭐 추우니까 다각기는 거고 무릎은 왜 꿇을까요? 그쵸?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뭔가 좀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의 자세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화로를 더욱 다각기고 무릎을 꿇으면서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어니, 뭐 어느, 바우섭 이런 거 다 사실 평안도 방언이에요. 그냥 평안도 방언이구나 라는 거 그냥 해두시면 되고요. 자, 바위 옆에다가 따로 외로이 서야주고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짤랑짤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 어두워오는 데부터는 사실 다 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두워와. 그쵸? 어둡고 눈도 와요. 그럼 나무도 당연히 춥겠죠? 원래 나무가 겨울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나무가 어둡고 눈도 오는데 잎새는 다 말라요. 그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랑살랑 소리도 나면서 이 나무는 그 눈을 모두 다 맞으면서 견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원래 화자는 시련이 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죠. 그쵸? 그런데 이 갈매나무라는 거는 시련이 있을 때 무기력하게 뭐 이런 느낌보다는 굳고 정하게, 그치? 굳고 정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무는 눈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정말 굳고 단단하게, 단정하게 그 시련을 버텨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나무를 얘가 생각하는 게 어떤 때예요? 맞아. 내가 지금 겨우겨우 감정을 가라앉혀서 감정을 다잡는데 가끔씩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나한테 고난이 여전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면 이 갈매나무의 어떤 특성을, 그치? 눈까지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모습을 가진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도 시련을 이겨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시래 정의를 써줄게요. 객관적인 상관물이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겠죠? 까만색으로 쓸게요. 자신의 정서. 자신이라는 건 결국 화자예요. 감정, 사상 등을 사물을 통해 객관화해서 표현한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화자가 갈매나무를 갖고 온 거는 사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내가 이 시련을 잘 버텨서 굳게 잘 넘어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쵸? 나는 이 시련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버티겠다.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굳이 자연물을 가져왔어. 그쵸? 자, 그러면 이 자연물은 왜 가져온 거냐면 화자가 자신의 심리 상태, 자신의 의지,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네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정서를 사물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얘기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객관적 상관물이랑 많이 헷갈리는 게요. 감정이입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감정이입. 감정이입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심청전에서 많이 봤죠. 그쵸? 심청전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산이 찡그린다 할 때 산은 사실 찡그릴 수 없는 건데 그쵸? 산이라는 건 원래 감정이 없는 건데 찡그린다라고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감정은 결국에 심청이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청이가 산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감정이입과 객관적인 상관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요. 객관적인 상관물이 더 큽니다. 객관적인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입된 거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감정이입인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 갈매나무는 이 갈매나무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쵸? 심청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산이 찡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찡그린다는 감정, 산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드러나 있잖아. 그런데
갈매나무에는 지금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 있진 않아요. 갈매나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대상의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 대상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써줄게요. 감정이입은 일단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의 감정 표현이. 새가 운다라고 말했을 때 새가 슬피 운다라고 얘기한다면 새가 슬프다라는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새가 슬픈지 안 슬픈지는 우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다. 감정이입입니다. 그쵸? 감정 표현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해야 돼요. 황조가에서 유리왕이 저기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말을 합니다. 꾀꼬리가 즐거워. 근데 난 안 즐거워. 그치? 자, 그러면 이때 꾀꼬리는 감정이입일까요? 객관적인 상관물일까요? 네, 객관적인 상관물입니다. 왜냐하면 꾀꼬리의 감정이 일단 이 화자의 감정이랑 달라요. 꾀꼬리는 즐거워. 근데 나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 다르죠. 감정이 다르면 우선 감정이입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쵸?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려면 둘 다 감정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꾀꼬리는 화자가 자신이 외롭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그냥 그 사물을 가져온 객관적인 상관물에 해당합니다. 자, 정리. 갈매나무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 표현이 없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갈매나무는 화자가 자신도 시련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의미로 자연물을 갖고 온 거죠. 그쵸? 자신의 추상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사물을 갖고 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관물은 되지만 감정이입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출석 과제 잊지 마시고 꼭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쫙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